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장은하입니다. 오늘 대한비뇨의학과 의사회 비욘디 연속 강의에서는 혈뇨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혈뇨가 있을 때 우리가 체계적으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최신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혈뇨가 있을 때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혈뇨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소변에 피가 나오는 증상입니다. 소변은 신장에서 만들어져서 신우, 요관을 거쳐서 방광에 저장되어 있다가 요도로 나오게 되죠. 그렇게 나온 소변에 혈뇨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콩팥, 요관, 방광, 요도에 어떤 질환이 있는지를 의심할 수 있게 됩니다. 혈뇨가 있다고 모두 심각한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혈뇨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혈뇨는 크게 소변이 빨갛게 나오는 유관적 혈뇨와 눈으로 봤을 땐 특별한 게 없었는데 검사를 했을 때 적혈구가 섞여 나오는 현미경적 혈뇨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소변 검사를 하게 될 텐데요. 소변 검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현미경 검사와 요 시험지 검사가 있습니다. 현미경 검사는 이제 소변을 현미경상으로 들여다보면서 소변에 적혈구나 백혈구가 있는지 볼 수 있는 검사이고, 혈뇨의 양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요긴한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제 소변 검사를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될 거고요. 요 시험지 딥스틱 검사라고 하는 거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집에서도 이거를 구비해 놓고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런 얇은 종이에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걸 소변에 담그면 색깔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은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딥스틱 검사 양성만으로 현미경적 혈뇨를 정의해서는 안 되겠고, 거기서 이상 소견이 발견이 되면 반드시 병원에서 소변 현미경 검사를 시행을 해서 확진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소변에 피가 나올 때 이 혈뇨가 뭔가 우리가 유의미한 의미를 갖고 있는 혈뇨인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이게 현미경적 혈뇨인지 유관적 혈뇨인지가 중요하고, 유관적 혈뇨는 단일해라도 있으면 우리가 좀 정밀하게 검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단발성으로 한 번 나오고 없어지는 혈뇨의 경우에는 우리가 좀 지켜볼 여지가 있지만 연속해서 나온다면 그것도 면밀하게 검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오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위험 인자를 동반한 혈뇨인가 하는 건데요. 최근 올해 이제 개정된 미국 비뇨의학과 학회 혈뇨 가이드라인을 한번 같이 보면은요. 이제 굉장히 이게 조금 복잡해서 알아보기가 좀 어려울 텐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혈뇨 검사에 대한 약간 트렌드가 좀 바뀐 면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혈뇨가 나올 때 뭔가 이제 심각한 질환을 놓치는 것이 없는지를 우려해서 조금 면밀하게 검사를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한다면은, 최근 개정안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인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어떤 환자가 조금 더 안 좋은 게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파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도를 우리가 선별을 해서 음 그 위험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접근을 하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되겠고요. 이 알고리즘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느껴지는 게 이게 뭔가 이게 정확한 어떤 그 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혈뇨가 있을 때 이분이 어떤 질환이 있을 것 같으니까, 혹은 내가 방광암이 걱정되니까 방광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접근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먼저 이제 혈뇨가 이렇게 확인이 된 경우에 환자의 어떤 과거력이나 의학적 검진을 통해서 먼저 비악성 질환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 질환이 있을 가능성을 먼저 감별하게 됩니다. 비악성 질환이라고 한다면 이제 대표적으로 결석이나 염증이 될 텐데요. 염증이나 결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종 대부분의 경우에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소변 검사를 했을 때 소변에 염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옆구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결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먼저 감별하게 되겠고요.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 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질출혈이 있는 경우에 요도나 외음부에 생리혈이 묻어 있는 경우에 검체를 받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섞여 들어가서 검체가 오염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감별한 후에 우리가 소변 검사를 다시 했을 때 혈뇨가 지속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혈뇨에 대한 검사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위험도를 선별하는 작업을 거쳐서 크게 저위험군, 중간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나누어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저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혈뇨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우리가 6개월 이내에 소변 검사를 재검을 해서 네, 혈뇨가 지속되는지를 먼저 보게 되겠고, 중간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방광 내시경 검사와 상부 요로에 대해서 콩파 초음파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의심이 될 때는 우리가 좀 더 정밀하게 요로 촬영술 등의 검사를 추가할 수가 있겠고요. 고위험군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방광 내시경 검사와 CT와 같은 상부 요로 조형 검사를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검사를 했을 때 우리가 특별한 것이 없다. 그럼 소변 검사를 추적 관찰하면서 지켜보고 혹시 이상 소견이 발견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상에 맞춰서 정밀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거에 대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간략하게 본 혈뇨의 전체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위험도 선별을 어떻게 하느냐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이제 왼쪽을 보면은 저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밑에 나와 있는 모든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혈뇨가 3에서 10 정도로 이제 낮은 정도여야 되고 여성의 경우에는 60세 미만, 남성의 경우에는 40세 미만이어야 되고 비흡연자거나 흡연력이 10감년 미만이어야 되고 기타 추가적인 위험 인자가 없는 상태여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6개월 이내에 소변 검사를 재검을 해서 혈뇨를 다시 보게 되겠고요. 중간 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 중에 하나라도 포함이 되게 되면은 중간 위험군에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뇨가 11에서 25 사이로 나오거나 여성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남성에서는 40에서 59세 사이, 그리고 10에서 30 가팩의 흡연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하나 이상의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는 중간 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중간 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면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방광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콩팥에 대한 초음파를 시행하고 우리가 추가적인 검사를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혈뇨 수치가 25 이상인 경우고 한 번이라도 유관적 혈뇨가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나이만으로 고위험군으로 이제 분류되지는 않고 남성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경우 그리고 30감력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경우 1개 이상의 위험 인자를 추가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방광 내시경 검사와 복부골반 CT를 포함한 이제 요로 촬영술을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게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요건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저위험군으로 분류가 되게 된 경우에라도 우리가 3에서 6개월 이내에 소변 검사를 재검을 했을 때 혈뇨가 지속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혈뇨량이 조금 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바로 중간 위험군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혈뇨 검사를 진행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쭉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은요. 이제 혈뇨 검사를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어떤 포인트가 에서 이제 좀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심각한 질환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걸 놓칠 수 있다라는 우려와 또 하나는 조금 '불필요한 검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첫 번째에 좀 더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두 번째에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건데, 그랬을 때 우리가 검사를 조금 선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약간 필요한 경우에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최대한 막기 위해서 소변 검사를 계속 추적 관찰을 하고 필요할 때는 이제 바로 검사를 진행하자, 이런 이제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번 예시를 만들어 봤는데요. 35세 여성이고 비흡연자고 처음에 소변 검사상에서 O 정도의 혈류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저위험군으로 분류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6개월 이내에 소변 검사를 재검을 하게 됩니다. 6개월 이후에 소변 검사를 재검을 했더니 처음이랑 똑같이 O 정도의 혈류가 나왔다, 혹은 15 정도로 살짝 높아졌다. 이런 경우에 이제 두 경우 모두 이 환자를 계속 저위험군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바로 중간 위험군으로 올려서 평가를 시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광 내시경과 상부 요로에 대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저위험 혈류라도 반복 검사에서 이제 지속이 되면 바로 중간 위험군으로 상향해서 검사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혈류가 있을 때 이제 위험 인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여성의 경우는 60세 이상, 남성의 경우에는 4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조금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흡연력이 있거나 높은 경우, 그리고 혈류 수치가 높은 경우, 유관적 혈류는 단 1회라도 있으면 우리가 위험 인자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이 혈류의 지속 여부가 되겠습니다. 낮은 혈류라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이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위험 인자로 분류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자극성인 어떤 하부요로 증상, 뭐 방광이 좀 뻐근하다든지 불편하고 뭔가 자극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이제 위험 인자에 해당되고, 과거에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골반에 방사선 치료를 한 병력이 있는 경우, 혹은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나 아이포스파마이드 같이 이제 요로 상피에 자극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약제를 이용한 치료를 한 병력이 있는 경우도 추가 위험 인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요로 상피암의 가족력이나 린치 증후군 같이 이제 유전성 암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위험 인자에 해당이 되겠고,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벤젠계열의 화학 물질이나 방향족 암인과 같은 어떤 특정 화학 물질에 이제 지속적으로 만성적으로 노출력이 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거에 해당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페인트라든지 고무, 타이어, 그리고 머리 이제 염색약,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소변 검사에 혈류가 나왔다, 그럼 조금 더 위험한 인자로 보고 우리가 면밀하게 검사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방광이나 요로 내에 만성적으로 유치된 어떤 이물질이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소변을 잘 못 봐서 또 소변줄을 좀 오래 끼고 있는다든지, 혹은 우리가 요로 결석이나 요관 결석, 요관 협착, 이런 것 때문에 요관 내에 유치하는 요관 부목을 원래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제 교체하거나 제거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깜빡 잊고 이제 오래 놔두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혈뇨를 계속 추적 관찰하거나 검사를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 원칙들을 한번 살펴보면, 내과적인 신장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 내과적 신장 질환이라고 하면 이제 신장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내과적 질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대개는 이제 사구체 질환이 이런 것에 해당이 됩니다. 사구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피를 걸러서 노폐물이나 여분의 물을 빼내는, 그 이제 소변이 되겠죠. 그런 어떤 신장 내 유닛인데,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염증이나 질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손상이 되게 되면 혈액 안에 있는 어떤 적혈구나 단백질, 이런 성분들이 이제 소변으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신장내과적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신장내과와 함께 혈뇨 검사를 하게 되겠는데, 이런 경우에 또 우리가 중요한 거는 비뇨기과적인 검사를 스킵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진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중간 위험군 때 이제 신장이나 요관, 상부요로를 신장 초음파 검사를 이제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검사에서 이제 이상 소견이 없었더라도 추적 관찰에서 혈뇨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요로 조형을 포함한 단면 현상, CT 같은 것들이 되겠죠. 를 반드시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장 초음파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신장의 좀 딱딱한 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안에 집요계라고 이제 요관이 시작되는 부분이나 요관은 초음파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혈뇨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혹시 돌이나 뭐 암 이런 게 이제 생겼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로 조형을 포함한 영상 검사를 꼭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중간 위험군 환자에서 이제 요로 종양 표지자 검사 후에 환자가 방광 내시경을 필수 검사가 되겠죠. 방광 내시경이 이런 경우에. 네, 거부하는 경우에 거부를 하시면 안 될 텐데, 이제 거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은 지켜보세요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거부하는 경우가 대개는 이제 그 검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이제 통증이나 여러 가지. 예. 이제 실제로 진료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위내시경 같은 거는 크게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방광 내시경은 굉장히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사를 꼭 해야 되는지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런 경우에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는 신장이나 방광 초음파 검사라도 반드시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신장이나 방광 초음파 검사가 방광 내시경 검사를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잘 환자분을 말씀드려서 방광 내시경 검사를 시행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T 요로 조영술이 금기인 경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조영제 알러지가 있거나 뭐 그런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대체 검사를 위해서 MR 요로 조영술을 하거나, 아니면 비조형 CT를 찍고 나서 역행성으로 우리가 방광의 이제 요관구에서 요관 쪽으로 조영제를 역행성으로 쏴서 요관을 조영해 보는 그런 이제 검사를 해서 요관이나 집요계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없게 철저하게 검사를 할 거를 우리가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 보면, 어떤 이런 이제 학회나 이런 데서 제시하는 이제 혈뇨의 가이드라인은, 핵심은 최근에 이제 혈뇨의 검사에 있어서 우리가 위험도 분류를 통해서 체계적인 평가를 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다만 이제 고위험군에서는 진단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추가를 하자면, 혈뇨가 심하지 않더라도 저위험군이라도 혈뇨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혈뇨 검사를 꼼꼼하게 완료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혈뇨의 접근에 대한 어떤 방법이었고요. 이제 혈뇨를 주소로 이제 내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피가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십니다. 근데 사실 혈뇨를 유발하는 질환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진료실에서 설명을 다 드리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혈뇨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원인, 그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로 결석, 혈뇨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통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무증상 혈뇨나 뭐 건강검진에서 혈뇨가 나와서 내원하는 경우보다는 이제 아파서 오시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이제 우리가 신장 안에 조그맣게 박혀 있는 돌이나 방광 안에 있는 돌들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뇨를 유발하는 원인 중에서 이제 젊은 층에서도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뇨의 결석의 증상은 굉장히 결석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데요. 콩팥 안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경우에는 무증상인 경우도 많고, 결석이 조그만하면 이제 증상 없이 소변으로 그냥 몸 밖으로 잘 배출되는 경우도 많은데, 결석이 커서 요관을 막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제 콩팥에서 소변이 내려오는 길목이 막혀서 콩팥 안에 소변이 이제
가득 차서 붓게 되니까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음 돌이 좀 작다든지 아니면 이제 하부유로 쪽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요관을 막지 않게 되면 약간 방광염과 유사하게 아랫배가 좀 불편하거나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이런 하부유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환자 엑스레이인데요. 보시면 엑스레이상에서 하얗게 보이는 건 돌이나 뼈입니다. 이렇게 좀 줌을 해서 보면 요것도 돌 같고 왼쪽에 오른쪽에 요거 길쭉한 것도 돌같이 보이죠? 네, 요런 것들이 이제 요관이나 방광 안에 있어야 요로 결석이고 바깥에 있으면 그냥 어떤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없는 석회화 결절이나 장 안에 있는 그런 물질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감별하기 위해 우리가 조영제 검사를 해서 요관을 조영해서 요로 내에 있는지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분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길쭉한 게 요관 결석으로 판단이 돼서 음 수술을 했더니 이제 요관 내시경을 넣어서 봤더니 요관 내에 이렇게 노란 돌이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관 결석이고요. 방광 결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방광 안에 결석이 생기는 건데 이제 우리가 그냥 1차적으로 차적으로 방광 안에 결석이 생기는 경우는 뭐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신장에서 내려온 돌이 방광 안에서 자라거나 방광 안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 거기서 이제 돌이 자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이 있거나 이제 소변이 원활하게 배출되기 어려운 경우에 방광의 결석이 좀 잘 생길 수가 있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개는 이제 이물질로 인해서 생기는데 예를 들면은 방광 안에 이제 요실금 메시 후에 이제 미란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걸 중심으로 돌이 자란다든지 그런 경우도 종종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염증성 질환인데, 방광염이나 신우신염 이런 것들은 이제 대개는 세균 감염으로 인한 어떤 이제 감염성 질환이고 증상도 있고 소변 검사에서 이제 염증 소견 적 백혈구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초반에 이제 걸러지는데, 요런 것들을 보면 요게 이제 깨끗한 방광의 소견입니다. 근데 요런 이제 방광을 보면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하얗게 몽글몽글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방광 점막 밑에 이제 낭포성 병변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이제 방광염이 오래 지속되거나 자주 걸렸을 경우에 방광벽에 약간 2차적인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방광 점막이 약해지고 얇아지기 때문에 현미경적 혈뇨를 유발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악성은 아니고 양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광염을 예방하거나 치료를 잘하면서 지켜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좋아지고, 문제는 요런 경우인데 요런 경우는 이제 방광의 어떤 비염증성 궤양성 질병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이제 비뇨기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 소변 검사를 해 보면 염증이 없이 혈뇨만 종종 나오고 환자는 방광염과 비슷한 증상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방광염 같아서 병원에 가서 소변 검사를 해도 염증은 없다고 하고 피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경우에 이제 내시경을 보면 이렇게 점막이 헐어서 피가 나오고 궤양성 병변이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염증성 질환으로 인한 혈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이제 요로 상피암인데요. 모든 혈뇨 검사가 이거를 찾아내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고 봐도 과장이 아닐 것 같은데요. 암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암은 우리 몸에 어디든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장, 요관, 방광, 요도, 소변이 걸쳐서 나오는 그 어디에라도 암이 생길 수가 있고, 이거를 찾아내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제일 흔한 게 이 방광암이 되겠는데요. 방광암은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한 4배 정도 더 흔하고 60대 이후에 흡연력이 증가할수록 급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방광암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증상이 잘 없다는 건데요. 통증이 없는 유관적 혈뇨에서는 10에서 많게는 20%까지도 이 요로 상피암이 관찰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광암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유두상 종양으로 브로콜리처럼 방광 내로 자라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 알려진 이제 대표적인 방광암의 모습입니다. 자라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혈관이 막 자라나서 이렇게 피가 나기도 하고
혹은 이제 혈뇨가 없을 때도 있기도 합니다. 이게 커지면은 우리가 초음파로도 보이기는 하는데 굉장히 작거나 초반의 경우에는 이제 초음파로 알기가 어렵고 반드시 이거를 우리가 방광 내시경 검사로 확인을 하게 되겠고요. 요런 경우는 이제 뭔가 이렇게 밖으로 자라나온 종양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방광벽을 타고 이렇게 퍼지고 방광 안쪽으로 침윤하게 되는 약성도가 높은 이제 고등급의 상피내암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시경을 보면 이게 방광 정막이 이렇게 다발성으로 좀 이렇게 수상할 정도로 헐어 있고 허연 것들이 지금 방광 점막이 떨어져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염증이 심한 것과 약간 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보조적으로 요세포 검사나 NMP22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겠고, 많이 의심이 된다면 이제 주저 말고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해서 염증인지 아니면 이런 상피내암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이제 비교적 흔하지는 않지만 이제 손상으로 인한 혈뇨입니다. 이제 신장은 우리가 후복막이라 그래서 이 등 뒤쪽으로 해서 붙어 있거든요. 만져보면은 쪼끔 말랑말랑하면서도 좀 딱딱한 그런 장기입니다. 이게 어 뭔가 이렇게 겉에랑 좀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떨어진다든지 뭐 자동차에 부딪힌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종종 손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심하지 않을 때는 살짝 이제 콩팥에 피멍이 드는 정도일 수도 있고, 심하면 쪼끔 일부 찢어지거나 아주 심한 경우에 이제 파열, 전체적으로 이제 콩팥이 쪼개지는 정도까지도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손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개는 심한 외상을 겪은 후기 때문에 응급실로 오거나 해서 이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심하지 않은 경우, 실제로도 제가 이제 외래에서 겪은 경우 중에 하나가 음 환자가 의자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이제 미끄러져서 약간 이게 넘어지면서 허리를 의자 모서리에 부딪혔는데, 이제 환자분이 보기에는 특별히 뭐 약간 겉에 멍든 거 말고는 특별히 뭐 아픈 데도 없고 해서 이제 지냈는데, 그다음부터 소변에 이제 피가 나오는 거죠. 환자분은 이제 그거랑은 연관을 짓지 못했지만은 이제 그런 과거력을 듣고 나서는 우리가 먼저 신손상을 의심을 해서 CT를 찍어서 확인해야 되고, 손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신손상은 이제 그대로 두거나 혈압이 올라오거나 움직이고 그럴 때 이제 더 손상 정도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안전 가료를 취하면서 면밀히 봐야 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방광 손상인데요. 방광 손상은 사실 아주 흔하지는 않습니다. 방광은 약간 고무공 모양으로 생긴 그런 장기인데, 방광이 굉장히 생각보다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가 터지거나 찢어지는 일은 드문데, 이제 이런 거는 어떤 경우에 주로 생기게 되냐면 우리가 만성적으로 소변을 잘 못 보게 되는 경우에 방광 내 압력이 자꾸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하는 경우에 방광이 방광벽이 군데군데 얇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래되게 되면은 어느 부분은 두꺼워지고 어느 부분은 얇아지고 그렇게 2 차적인 변형이 유발되게 되는데, 이제 뭐 전립선 비대증이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이제 요폐가 소변을 못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제 환자분들이 소변이 안 나오니까 이제 손으로 방광 부분을 이제 아랫배를 좀 이렇게 세게 누른다든지 아니면 방광이 꽉 찬 상태에서 아랫배를 어디 부딪힌다든지 하는 경우에 방광이 이제 뭐 좀 찢어지거나 터질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방광이 손상되는 경우는 대개는 이제 의인성 뭐 수술이나 다른 이제 우리가 처치할 때 생기는 원인이 이제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경우는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십수년 전에 이제 타병원에서 요실금 수술을 받으셨던 환자분인데, 이제 수술 후에 뭐 건강검진을 하거나 그럴 때 가끔씩 소변에 혈뇨가 나왔다. 근데 이제 혈뇨가 많지 않으니까 병원에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좀 지켜보고 있으셨던 분인데, 이제 너무 혈뇨가 계속 나오니까 내원을 하셔서 우리가 아까 본 알고리즘대로 검사를 했더니 방광 안에 이렇게 약간 반짝반짝하는 요 메쉬 같은 것, 요게 지금 방광에 그 요실금 메쉬가 밀환돼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메쉬가 원래 방광벽 밖으로,
그러니까 중부요도 밑에 있어야 되는 건데 수술을 하다가 그랬던 건지 아니면 이제 수술 후에 이게 점점 방광 쪽으로 밀려난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이물질이 방광 내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아까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눈 것처럼 방광 내에 이물질이 만성적으로 있게 되면은 이제 만성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방광 점막의 2 차적인 변형,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어떤 이렇게 종양, 암 이런 걸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를 하고 하는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이제 어떤 약물로 인한 혈뇨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고혈압이 있다든지 뭐 뇌졸중, 혈전 이런 거 있을 때 흔히 쓰는 피를 굳지 않게 하는 어떤 약들,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 아스피린, 뭐 와파린 이런 약제 로 인한 이제 혈뇨입니다. 이런 약을 오래 먹게 되면 당연히 이 약의 효과가 피를 안 굳게 하는 거기 때문에 피가 뭐 잘 멈추지 않겠죠. 굳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오래 먹는다고 해서 어디서 저절로 피가 막 출혈이 생기는 거는 아닌데,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자극이나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코피도 날 수 있고 하는 것처럼 콩팥이나 이런 데도 염증이나 아니면 혈압이 좀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돌이나 이런 작은 자극으로 인해서 혈뇨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약을 먹게 되면은 혈이 멈추지가 않는 거죠. 혈뇨가 지속되는 겁니다. 종양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약을 먹을 때 혈뇨가 지속되게 될 때는 약 때문에 혈뇨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기저적으로 이런 어떤 다른 질병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 우리가 그 프로토콜대로 검사는 진행을 하게 되겠고, 방광 내시경 자체는 뭐 약간 침수적인 검사기는 하지만 막 출혈을 유발하는 검사는 아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아스피린 같은 거는 끊지 않고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조직 검사를 좀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내시경 검사를 할 때 약간 출혈을 우리가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약을 끊을지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나 아이포스파마이드 이런 약제들은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나 뭐 어떤 이제 일종의 어떤 다른 종양 때 항암제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약들인데요. 이런 약들이 그 요로 상피에 대한 요로 점막에 손상을 유발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자극을 주기 때문에 혈뇨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좀 고용량으로 하거나 좀 오래 하게 된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형태의 출혈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출혈성 방광염이라 그래서 방광 전체에서 좀 심각할 정도로 피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실제로 약을 오래 쓰는 경우에는 방광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를 쓰는 경우에는 이제 혈뇨가 있을 때, 혈뇨가 심하지 않으면 이제 혈뇨에 대한 검사를 먼저 우리가 진행을 하고, 혈뇨가 굉장히 심할 때는 우선 방광 내시경 같은 것도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이제 이 약제를 쓰고 있는 해당 과와 상의를 해서 약제를 중단하거나 뭐 줄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내과적 질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구체 질환이 되겠는데, 사구체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서 사구체가 깨지게 되면, 손상되게 되면은 이제 혈액 안에 있는 피나 뭐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소변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소견이, 소변에 혈뇨가 막 이렇게 뭐 빨간색이나 핑크색 같은 이제 프레시한 혈뇨가 아니고 약간 콜라색, 간장색, 갈색 이런 혈뇨를 보인다든지, 혹은 이제 음 우리가 현미경 검사를 했을 때 이렇게 적혈구가 맨 왼쪽 걸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 예쁘게 보이지가 않고, 이 중간 사진을 보면은 약간 이렇게 찌글찌글해져 있고 깨져 있고 이런 이제 적혈구가 보인다면은 사구체 손상을 우리가 쪼끔 더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 오른쪽을 보면 이제 막 적혈구가 이렇게 약간 원기둥처럼 이게 주르륵 몰려 있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을 때도 우리가 사구체 질환을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소변에 단백뇨가 좀 동반됐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사구체 질환을
반드시 같이 감별해야 되기 때문에 신장내과나 소아과, 소아청소년과를 진료를 같이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검사를 하게 된다고 해서 사구체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혈뇨가 있을 때 비뇨기과적인 검사를 함께 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또 중요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로종양 표지자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소변에 나온 어떤 표지자를 측정해서 우리가 방광암을 진단하는 보조 검사가 되겠는데요. 이런 검사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우리가 잘 알려진 게 NMP22 검사와 소변 세포 검사입니다. 그래서 각각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 NMP22라고 하는 건 일종의 핵기질 단백질인데요. 요로 상피 세포 내에 있는 어떤 핵을 싸고 있는 기질에 있는 이제 특수한 어떤 단백질입니다. 이게 소변에 양이 많아지면 뭔가 요로 상피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방광암이 있거나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세포들이 빠르게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손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증가했다라고 하면 이제 방광암을 우리가 조금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게 그럴 때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염증이 있다든지 뭐 방광 점막이 손상됐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방광의 요로 상피가 손상되는 경우에 이 핵기질 단백질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위양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사가 또 장점이라고 한다면 장점 중에 하나가 검사가 좀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임신 테스트하는 것처럼 간단한 키트로 이제 검사를 해서 양성을 보는데 건강검진을 할 때도 이 검사를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검사에서 이제 양성이 나오면 환자분들은 이제 방광암 검사가 양성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깜짝 놀라서 이제 오시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방광암 검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우리가 이게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방광 내시경 검사를 해서 방광암의 유무를 우리가 내시경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소변 세포 검사인데요. 이 소변 세포 검사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런 피부 같은 데서도 이제 각질이 떨어져 나오듯이 이제 콩팥, 요감, 방광, 요도 소변이 스쳐서 내려오는 부분에도 요로 상피라 그래서 이제 그런 상피 세포들이 덮여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 나오고 새로운 세포가 자라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 소변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원심 분리를 해가지고 그 세포를 모아서 쭉 펼쳐봤을 때 그 세포 중에서 좀 형태학적으로 이상한 세포가 있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좀 염증이 있어서 조금 이상할 수도 있고 완전히 그냥 이건 암세포다 싶을 정도로 이상한 세포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이상한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레이드를 1, 2, 3, 4까지 나눕니다. 3은 조금 애매하다. 염증이 심한 건지 약간 초기 암인지 애매한 거고 4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암인 겁니다. 그래서 뭐 암세포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어딘가에 암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요. 이거는 암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가 아니라 암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뒤져서 숨어있는 암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사실 4 정도의 어떤 양성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암이 있다고 보는 특이도는 높지만 사실은 이게 저등급 암인 경우나 아니면은 소변에 암세포가 막 바글바글 나오는 경우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뽑아서 보는 검사상에서는 암세포가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민감도는 떨어진다. 그래서 특이도는 높지만 민감도가 또 떨어지기 때문에 뭐가 양성이라고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지만 음성이라고 나온다고 암이 없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경우를 살펴보자면은요. 이런 이제 표지자 검사가 양성인데 방광 내시경은 음성인 경우, 방광 내시경을 했더니 뭐 특별한 암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 애매하고 환자분도 그렇고 의료진도 그렇고 조금 좀 찝찝한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제 NMP22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양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염증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검사를 추적 관찰을 해서 이제
한 번 더 지켜볼 여지가 있겠고요. 요 세포 검사 같은 경우엔 뭐 말씀드렸듯이 특이도가 높기 때문에 한 3 정도가 나왔다 그럼 우리가 쪼끔 요 세포 검사를 반복하거나 하면서 지켜볼 수가 있는데, 이제 4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놓친 병변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내시경으로 뭔가 잘 보이지 않는 아까 그런 것 같은 이제 상피내암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 아주 작은 초기 병변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요관이나 신우 이런 거는 CT를 찍어서 확인을 했잖아요. 혹은 이제 그 요로 촬영술이라고 그래서 이제 조영제를 넣고 내려오는 것만 보는 건데, 그거는 사실 병변이 크지 않으면은 좀 놓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쪼끔 더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3 에서 6 개월 이내에 방광 내시경을 다시 추적 관찰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CT를 찍었다면 이제 요관이나 신우 이런 짚요계를 쪼끔 더 면밀하게 보기 위해서 진단 목적으로 요관 내시경까지 넣어서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방광에 쪼끔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방광에 그 무작위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해서 숨어 있는 암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까지도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요 질문들은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받는 혈류에 관련된 질문들이라서 한번 제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생리혈, 이게 특히 이제 여자분들 변기에 소변을 봤는데 피가 나왔다. 생리혈인지 이게 혈류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본 소변으로는 어 혈류랑 어떤 이제 질출혈을 감별하기는 쪼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생리 중이었다고 한다면은 생리가 끝나고 난 후에 이제 중간 소변을 받아서 소변 검사를 다시 해볼 수도 있겠고, 많이 우리가 의심되거나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이제 병원에서 요도로 바로 이제 우리 카테터를 삽입을 해서 방광의 소변을 깨끗하게 추출을 해서 보는 방법도 정확하게 혈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저는 이제 뭐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결석이 있을 수가 있는지, 결석이 있어도 통증이 없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아까 우리 같이 본 것처럼 결석이 있을 때도 통증이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장에 박혀 있는 돌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을 때는 이제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치료를 우리가 또 해야 될지는 살짝 별개의 문제기는 한데, 그건 이제 돌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치료 향방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현미경적 혈류 꼭 CT 찍어야 되나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임상적으로 좀 음 이제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CT를 찍는다는 건 이제 조영제도 써야 되고 방사선도 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할 때 하는 검사인데, 아까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보셨듯이 우리가 적은 양의 혈류라도 이제 지속되게 되면은 그게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초반에는 쪼끔 지켜보더라도 추적 관찰을 했을 때, 내시경 검사는 이제 대부분 초반에 다 하게 되고요. 추적 관찰했을 때 혈류가 좀 지속적으로 나온다 싶으면 우리가 상부 요로에 대한 조영 검사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방광 내시경이 왜 필요한가요? 아프지 않나요?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방광 내시경에 대한 어떤 이제 좀 불안, 두려움 이런 게 이제 꽤 있으신 편인데, 좀 이렇게 좀 방광 내시경 검사는 혈류가 이제 지속될 때, 특히 유관적 혈류가 있을 때 마찬가지로 필수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방광암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검사고, 이 내시경이 옛날에는 이제 경성 내시경이라고 딱딱하고 좀 두꺼운 내시경이었기 때문에 조금 불편감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연성 내시경이라고 이제 말랑말랑한 내시경도 나와서 그런 게 이제 많이 걱정된다면 이제 그런 검사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되고, 요도에 마취 연고를 바로 가면 이제 훨씬 불편감도 떨어집니다. 검사는 꼭
해야 되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혈뇨 계속 나와도 괜찮은 건가요? 하는 건데요. 이제 괜찮다라고 하는 게 이제 혈뇨 자체가 계속 나와서 이 자체가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거냐라고 걱정을 하시는 거면 혈뇨 자체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는 뭐 신장이나 방광에 무리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검사를 싹 다 하고 추적 관찰을 1 년에 한 번씩 소변 검사를 했을 때 그냥 비슷한 정도의 혈뇨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지켜보기도 하는데 혈뇨량이 는다든지 혹은 이제 혈뇨의 양상이 좀 바뀐다. 혹은 단백뇨가 갑자기 동반된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 검사를 할 것을 우리가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 더 면밀하게 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음. 네, 많은 내용 이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질문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45세 남성인데요. 2주 정도 소변이 끝날 때쯤에 빨간 피가 나오고 덩어리도 나오는데 아픈 데가 전혀 없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관적 혈뇨, 그리고 이제 남성, 그리고 무증상 혈뇨, 이게 가장 우리가 중요하고 위험하게 보는 그런 혈뇨 양상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비뇨기과에 내원하셔서 혈뇨 검사를 진행을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방광암의 경우에 우리가 흡연, 염색약이 원인이 된다는 논문이 있는데 위험 인자 중 큰 주요 방광암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음. 그러니까 이제 방광암의 이제 주요 원인이라기보다는 이제 방광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약, 뭔가 이렇게 화학 약제가 되겠고요. 나이가 많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그 흡연력이 있다든지 뭐 혈뇨양이 많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방광암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반드시 방광암에 대한 검사를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변색이 완전히 빨갛지는 않고 갈색이나 콜라색처럼 보일 때도 있는데 이것도 혈뇨로 봐야 하나요? 이제 그 색깔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이게 주관적이어서 실제로 저도 진료를 하다 보면은 이제 소변색이 조금 너무 진하다, 이게 약간 갈색이다, 혈뇨다라고 오셔서 검사를 해 보면 소변이 지나치게 이제 농축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런 색으로 이제 좀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확한 거는 소변 검사를 해서 적혈구가 검출되는지를 보는 게 좋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갈색이나 콜라색 소변은 이제 혈뇨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세 남성이고 신장 기능이 나이에 비해 떨어져 있으나 아마 사구체 여과율이 한 75% 정도 정상 범위이고 혈뇨, 단백뇨는 없다는데 소변에 거품이 3년 전부터 넘칠 정도로 많아서 비뇨기과에서는 소변에 단백뇨 혈뇨가 없이 거품이 많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 길버트 증후군으로 인한 황달 수치가 높아도 그럴 수 있 우리가 이제 이 소변의 거품료를 주소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단백뇨거든요. 소변에 단백질이 있거나 할 때 이제 거품료가 유발될 수가 있는데 사실 단백뇨는 소변 검사를 하면 이제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를 하셨는데 지금 혈뇨 단백뇨가 없으셨다는 거죠. 그럼 이제 사실 거품은 우리가 변기에 소변을 볼 때 물에 소변이 닿으면서 그 줄기로 인한 물거품처럼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소변 자체가 완전히 물은 아니고 이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생길 수도 있지만 길버트 증후군으로 황달 수치가 높을 때도 그럴 수가 있나요? 단지 황달 때문에 소변에 거품이 생길 것 같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한다면은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셔야겠죠. 예, 거품이 많은 것만으로는 이제 우리가 크게 걱정을 하시진 않아도 된다, 소변 검사가 정상이라면. 네, 그렇고 다음은 혈뇨가 없을 때도 있는데 야간뇨나 배뇨 지연 같은 증상이 오래됐다면 이런 증상만으로 혈뇨 위험군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혈뇨는 없을 때도 있는데라고 하면 혈뇨가 있을 때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음. 이제 혈뇨가 내가 있는데 있다 없다 하는데 야간뇨나 배뇨 지연 같은 것들이 이제 혈뇨의 위험군에 포함되는지를 물으시는 거라면은 우리가 아까 추가적인 어떤 위험 인자 중에 어떤 자극성 그 하부요로 증상 같은 게 있습니다. 뭔가 방광에 불편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넓게 보자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거보다는 이제 더 중요한 거, 혈뇨 수치라든지 유관적 혈뇨를 동반한 적이 있는지, 나이, 그리고 성별, 흡연력 이런 것들이 이제 혈뇨에 더 중요한 위험 인자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변으로 배출된 결석은 가지고 있다가 검사를 맡기는 게 좋은가요? 결석 검사를 통해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진료에 활용하는가요? 이제 결석이 이제 성분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나온 돌을 가지고 성분 분석을 해서 이게 어떤 결석인지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해서 우리가 얻을 게 많냐를 따졌을 때는 글쎄 뭐 글쎄 그거는 이제 쪼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검사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좀 비용적으로도 뭐 비싸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보다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결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제 추후에 예후에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석이 생기는 분들은 좀 자주 재발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 주고 소변이 농축되지 않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어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늦은 시간까지 들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